경제인사이트 7월 3일 월요일 투데이 합겸증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합니다. 정부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해서 줄었지만 취약차주의 빚은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져서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낸 취약차주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천 명 중에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 3천 명, 약 2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 70% 이상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 만족하는 청년 취업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많이 무더우시죠? 7월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면서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고들 하는데요. 슈퍼 엘니뇨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날씨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왜 날씨에 배팅하라고 하는지 날씨가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 환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이사장,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 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 박사님은 지구환경학 박사시기도 하죠. 네. 올해 7년 만에 2016년 이후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슈퍼 엘니뇨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기상 악화, 악영향에 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먼저 엘니뇨 또 슈퍼 엘니뇨가 뭔지 네. 이런 기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엘니뇨란 얘기가 사실 과거에 잘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페루 앞바다의 그 온도, 그러니까 바닷속의 온도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페루 앞바다의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상과 기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뭄이라든지 또 이번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해져서 굉장히 우리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번에 슈퍼 엘니뇨는 더 그게 강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엘니뇨의 반대 라니냐 스페인어긴 한데 네. 어린아이 또 남자 여자 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라니냐 현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반대로. 네, 그거는 또 반대예요. 그 수온의 온도가 낮아졌을 때 네.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결국은 한 30년 이상의 평균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변화를 보는 거를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바닷속의 수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기상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낮아져도 높아져도 문제인 거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올라가고 있다. 네, 엘니뇨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아기 예수라는 뜻도 네. 있는데 조금 잦아들어서 많은 네. 사람들의 걱정을 축복으로 이렇게 덜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짤이라 그러죠. 이번 여름 무척 더워, 너무 더워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 각종 재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재난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세계적인 이상기후 어떤 재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만 먼저 생각해 보면은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놀라울 만한 것들은 이제 작년에 여름 8월 달에 있었던 폭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서울을 포함한 이제 중부 지역에 폭우가 내렸었는데 그 폭우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상 기록을 거의 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강수량이 지금 115년 만에 네. 기록이 경신이 됐고요. 그리고 1시간 강우량도 역시 80년 만에 기록이 갱신되는 그런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당장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폭염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인도 중심의 아시아권에서 특히나 이제 큰 폭염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미 40도를 넘어가는 굉장히 고온의 현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열사병 사망자들도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서도 4월 달에 이미 40도를 넘어가는 기록적인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보면은 스페인에서도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43.8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염뿐만 아니라 이제 비가 계속 내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뭄까지 같이 더해져서 지금 101개의 지자체 중에서 93개의 곳에서는 가뭄에 대해서 가뭄주의보 경보를 내린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중국 같은 데도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보다는 좀 남쪽 지역이긴 하지만은 후난성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미 22일 연속으로 35도 이상 그런 기록을 또 세우기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그리고 폭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작년에 지금 폭우가 나오고 폭염이 나왔던 게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라니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엘니뇨가 게다가 슈퍼 엘니뇨가 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심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2년 연속으로 지금 6월 달에 열대야를 경험하는 이게 한 116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적인 기상 이변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몸살을 앓는 지구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2015년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거겠죠, 일종의. 그런 협약, 그런 일종의 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1.5도로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또 심지어 한 2도 평균 기온이니까 엄청난 거겠죠. 그랬을 때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1.5도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도 헷갈려요. 언제부터 1.5도 이상 올라가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데 사실은 1.5도라는 거는 결국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 이유는 온실가스라는 게 지구에 막 생기면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온실가스가 생겨난 그 시기가 산업혁명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씨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1.2도씨가 올라 있는 상태예요. 이미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1.5도씨, 2도씨 이렇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도 이미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생물 다양성의 멸종 위기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면서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크게 생기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생물의 생명의 그물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그 꿀벌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현재 이미나 많은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근데 이미 전 지구상의 4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물 안 마시고 살 수가 없는데 남쪽의 진주라고 불리는 이라크의 사와 호수는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호수고 주변에 다 호텔로 막 이렇게 빽빽히 있는데 이게 작년에 5년 만에 완전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그 호수,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굉장히 이제 물이 다 증발하고 거기는 지하수까지 다 퍼올리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그 도시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1.5도씩 올라가면 되게 심각하다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1.5도씨 이상 올라가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고 IPCC가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 이상 줄이지 않으면 탄소 중립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자료 화면에 보니까 2도씨가 올라가면 그 전 지구인의 약 37% 정도가 계속해서 더 잦은 폭염에 노출된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네요. 네. 올해 4월 달에 보통 진해 군항제도 하고 벚꽃 축제도 4월 첫째 주쯤에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맞춰서 준비를 했다가 굉장히 지자체들이 각종 축제에서 낭패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3월 하순에 벌써 대부분의 벚꽃이 폈다가 지고 막 이러면서 벚꽃뿐만 아니라 이제 사과, 배, 뭐 각종 작물들의 그 재배하는 그 경계선들이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슈퍼엘니뇨까지 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거에 있어서 산업에도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해요. 에어컨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업계 이런 데들은 많이 이제 환영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마 울상인 것이 있을 텐데 일반 산업, 경제 이런 데 미치는 일반적인 상황들 어떻습니까? 네,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기 의식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산업계 중에서도 이제 야외에서 노동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릴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중대재해법상으로 봤을 때 이제 직업병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산업에서 그걸 또 대비해서 그러한 열사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또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출이 되고요. 이런 점에서 또 보면은 음식이 많이 상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병의료 쪽에서도 좀 더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또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어컨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냉방기기 회사 쪽에서는 굉장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만 해도 이미 에어컨은 기존의 450%의 매출 상승 기록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전 업계에서는 더위가 꼭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경제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전력이라든지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공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들 앞에서도 노출이 되는데 그래서 가장 또 우려하는 것들이 여름에 블랙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여름에 굉장히 이제 전력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의 과잉으로 인해서 정전이 올 수 있는 블랙아웃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그와 동시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더 이제 추가된 것이 뭐냐면은 봄 가을에도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위주로 많이 이제 전환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오히려 봄 가을에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집중적인 태양열이나 아니면 태양광이 이제 집중될 경우에 그 시간대에 공급이 너무 과잉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는 여름만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네. 봄, 가을까지도 다 이제 아하. 측면은 다르지만 수요 측면에서 되느냐, 공급 측면에서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느 쪽이든지 지금 다 전력상으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 기후, 환경이 주는 어떤 생활 경제 역량, 생활 경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등한시하던 별 생각 없이 지나가던 그런 날씨라든지 기후 변화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후 환경 영향 중에서 뭐니 해도 걱정되는 게 이제 식량인데요. 네.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제가 작년에 뉴스에서 본 것만 해도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또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네. 세계적인 이제 밀 생산지인데 이상 기후 때문에 또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그 밀이라든지 이게 국제 가격도 막 이게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식량 문제가 걱정인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예상하시겠지만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특히 국제 선물 시장에서 이 날씨는 완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농산물들이 날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김치가 금치가 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그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이제 그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를 2팩 이상 사지 못하게끔 하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온 우리 식탁에 무섭게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EIU가 집계를 시작한 2012년부터 10년간 식량 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빵점이에요. 빵점이어서 결국은 우리가 식량 안보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식량 안보 지수의 순위도 10년간 저희가 거의 30위 안팎인데 네, 이게 그럼 OECD에서는 거의 최하위권이 그렇죠. 되겠네요. 거의 네. 꽁치죠. 우리가 잘하는 게 무지 많은데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꽁치가 많습니다. 뭐 플라스틱 사용량도 제일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저희가 쌀을 제일 많이 먹지만 두 번째 많이 먹는 게 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도 밀을 많이 먹지만 저희도 이제 밀을 많이 먹고 이제 밀가루나 빵이나 이런 걸 점점 좋아하고 있는데 이 자급률도 우리가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우리 되게 비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상 기후에서 폭염, 뭐 가뭄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이 됐을 때 좀 전에 이제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각종 이제 식량 자원들의 수급이 불균형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저희 밥상머리 물가를 포함한 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의 경제적인 영향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수치로만 보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는 작년 이후로 서서히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작년에 이제 워낙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점차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그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것들이 물론 쌀을 주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많이 식생활도 바뀌었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런데 이제 농산물에 대한 그 국제 선물 가격을 보면은 선물 가격이 가장 높았었던 데가 2000년 이후로 2012년 근처가 됩니다. 그쪽에 그 당시에 이제 극심한 가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때 가장 높았었는데 그때 그 기록을 지금 다 깼던 것들이 작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네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작년에 그런 기록들을 다 깨고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역시나 작년에도 가장 높았던 시기는 7월 달, 8월 달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올해는 이제 뭐 하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안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작년 내내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작년 여름에 갑자기 치솟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치솟을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농작물 작황이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가는 좀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한여름
이럴 특정한 시기에는 물가가 그러니까 특정한 채소나 뭐 과일 등의 작물들이 작황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설탕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제 각종 커피숍이나 이렇게 당을 많이 쓰는 이런 쪽에서 많이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대체하는 그 제로 들어가는 음료 이런 것들에 대해 설탕 대신 쓰는 것도 또 발암물질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더 있겠네요, 생활 속에. 네,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특정 부문의 상품들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가지고서 그냥 물가가 안정됐다라고만 말할 것은 아니고 골고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상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 환경, 날씨 등이 우리 밥상머리 물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생활 속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흔히들 일상적으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보고 저희가 어떤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막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열심히 막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후 환경 변화가 우리 간단한 생활 물가 뭐 이런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금융위기까지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금융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측면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선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물가에 대한 안정이 있다 보니까 금융계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그 물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느냐 이렇게 농산물로 인해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흔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금융이라고 하면은 중앙은행만 얘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전력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그걸 맞춰주려 못하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왔었죠. 그 전까지 누적 적자를 세웠던 것보다도 한 해 적자가 더 큰, 네. 그런 거의 한 40조 내외의 수준까지 적자가 나왔었는데 그 상황이 그러면은 뭐 그건 뭐 전력 산업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은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한전에서 이제 후순위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한전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던 기업들이 그 금융 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왜냐하면은 한전이라고 하는 우등한,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이 후순위 채권으로 싹 발행을 해버리니까 자금줄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불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들의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것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됐던 산업들이 대부분 다 탄소 배출이 좀 많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화학, 석유화학, 정유 이런 쪽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갈수록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고탄소 배출 산업들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은 고스란히 금융계에서 또 금융 리스크로도 또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금융에서 이제 기후 변화와 이런 온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은 사실 이제 다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그리고 글로벌 경제까지도 이렇게 큰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기후 변화가. 작년도 기억을 해보면 사상 최고, 사상 처음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권에 집중호우 막 내리면서 차량 침수, 또 그에 따른 보험사들의 손실, 뭐 이것도 이제 금융의 영향도 되겠네요. 이렇게 기후 재난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후 재난의 현황, 상황들 한번 어떻습니까? 네, 기후 재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구글에서 전에 대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 1위가 뭐냐면 기후 변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작년에 그 침수, 자동차도 물에 잠겼고 포스코도 물에 잠겼고 네,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또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났는데 얘도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문제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차 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활과 너무 밀접한 이런 문제들이 다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 재난의 경제적 손실이 약 3,4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매년 이렇게 우리를 그 리스크에 빠뜨린 글로벌 리스크 10가지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6가지가 다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기후 대응에 우리가 실패한 거, 그다음에 이번에 그렇게 엄청난 비로 이제 침수한 이런 극한 기상 이변이라든지 생물다양 손실이라든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쓰레기나 이제 이런 문제와 같은 환경적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자원의 위기 이렇게 이제 6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강남 침수 때문에 자동차가 되게 많이 물에 잠겼잖아요. 이번에 그 자동차가 그때 침수된 거가 전체 자동차 그 보험에서 60%를 차지한대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중고 시장으로 대거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내가 침수차를 사면 어떡하지? 네, 네. 하는 또 불안에 네. 떨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도 보험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장마처럼 약간 한 일주일 가까이 비가 왔었는데 또 앞으로 각별히 그렇죠. 더 주의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아마 촉을 더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만년설로 유명한 몽블랑의 그 만년설까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키장이 폐쇄하는 100여 년 만에 아주 처음 맞는 그런 현상도 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선이 100m 정도 변화하는 그런 일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후변화 앞으로 있을 계속해서 이제 경제 이런 부분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는 어떤 영향들이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거가 결국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그 자원은 다 자연에서 오잖아요. 이 자연에서 오는데 이 자연이 지금 사용할 수 없게 점점 되고 가고 있다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몽블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프스 산맥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얘가 이제 우리 한강처럼 이제 거기에 유럽의 젖줄이거든요. 식수나 농업 용수나 전기까지 여기에서 다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유럽의 저지대 나라가 사용하는 물의 최대 90%를 여기에서 이제 얻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도 이 물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전반 그리고 전력의 수요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관광 산업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네. 이제 최근에 웅프라우를 비롯해서 지금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이제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아예 이제 관광을 못 하게끔 막는 등산로 같은 거 막 폐쇄된 데가 많다고 그렇죠. 하고요. 폐쇄되고 있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이러면서 관광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계 경제 포럼이 단기적인 위험은 물가 위험이고 장기적인 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을 텐데 이제 정말 완전히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주식 투자 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날씨가 좋은 날 수익률이 좋을까? 흐린 날 수익률이 좋을까? 날씨가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어떤 겁니까? 네, 이건 사실 실증 분석 연구들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허슬 라이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1982년부터 1997년 사이에 그러니까 장기간을 걸쳐서 날씨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아침 날씨가 맑으냐 아니면 흐리냐 이런 날씨를 가지고서 이거 일조량 관련해서 과연 주식의 가격 변동하고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맑은 날씨에 투자 성과가 더 좋다, 수익이 높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로 접근을 한 거죠 여기는. 네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 기분도 좋으니까 투자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흐릴 때 우울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더
위험에 대해서 더 회피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그것이 주식시장의 투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비단 그 미국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연구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한 결과도 있고요. 그런 결과에서도 흥미롭게도 역시 맑은 날씨가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분석한 연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모든 연구가 다 동일한 방향으로 결과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사례와 같이 이제 날씨가 맑을 때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연구도 있고 또 다른 연구들은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향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연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로 했을 때 네. 금융위기 전에는 날씨의 영향을 확실히 받았다. 네. 그런데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날씨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어서 다양한 결과들이 일단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날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투자하는 심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에 보니까 초승달이 뜬 날과 보름달이 뜬 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름달이 더 환하고 밝은 이미지라서 보름달이 뜬 다음 날이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초승달이 뜬 날이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다 그러네요. 네, 네. 그것도 역시 이제 실증 분석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어떤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제 초승달보다는 보름달 경우에는 밤에 이제 화나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더 우울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보름달인 경우가 그 다음에 수익성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이것들은 하나의 뭐 흥미로운 연구 정도로 결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초승달이 뜨고 그 다음 날 날씨가 맑은 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 환경, 날씨가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날씨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뭐 선물 옵션, 국제 곡물 시장에서 선물로 거래를 하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아마 날씨 경영이 익숙할 것 같은데 일반 기업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일 것도 네. 같아요. 날씨 경영이 어떤 건가요? 날씨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 날씨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올해도요, 우리 어린이날 그 연휴 때 그리고 현충일 연휴 때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음식점, 그다음에 매장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물론 옷가게도 굉장히 많이 매출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량, 기업의 생산량이나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날씨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가 경영에 도입하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특히 세계경제포럼의 분석을 보면은요, 날씨로 인한 그런 그 영향을 이제 보면서 자연에 의존하는 경제의 가치를 이제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5경 1,600조라 그래요. 네, 계산도 잘 안 돼요. 계산도 잘 안 돼요. 너무 수치입니다. 높아서 네. 이제 5경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이것이 다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악영향을 매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씨가 기업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날씨 경영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적인 IT 베이스로 온 기업들이 곡물이라든지 농산물 또 날씨 관련된 산업에 계속 투자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미리 이런 네. 쪽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인류에게 또 기업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그렇죠. 있던 거네요. 날씨를 예측하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죠. 그래서 그 날씨 예측을 아주 정밀하게 하는 곳에 일부러 이제 다들 기업들이 다 사실 비용을 주고 이미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경품 이런 걸 줄 때요. 네. 이 경품의 대상 추첨할 때 그 날씨랑 관련돼서 연동을 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상품 중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네.
아주 재밌게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날씨 기후 환경이 저희 생활 속에 깊게 들어오다 보니 이런 쪽에 아주 민감한 MZ세대들은 소비조차도 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후 환경에 적합하게 한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 소비를 하면서 그런 호불호를 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친환경 무슨 빨대를 쓰는 기업 거를 더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옷에 어떤 마크를 붙여서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게 많다고 그래요. 가치 소비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과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가치 소비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치에 대한 것을 더 중시해서 뭐 비록 가격이 뭐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소비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단적으로 제가 있는 대학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시더라도 일회용 말고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가격을 낮춰주는 게 있는데 가격을 낮춰주는 거하고 무관하게 텀블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텀블러를 구매할 때 아예 그러니까 텀블러라든지 기타 그런 용기 같은 걸 팔 때 일회용으로 쓰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을 선절했을 때 그 매출 효과가 잘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뭐 곳곳에서 나타나고요. 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들 생각해 보면은 그 편의점에서 편의점 PB로 나오고 있는 그 생수 물통들 중에서 특정 편의점이 시범 삼아서 그 페트병에 있는 그 마크라든지 그 광고에 있는 각종 이제 그 프린트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네, 비닐이 없이 아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네. 마크 없이 그냥 그 생수 페트병 하나로만 해서 판매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봤을 때 그것이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게 그 비닐이 붙어 있는 것이 붙어 있는 상태로는 사실 재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 페트병이 어려운 것이 그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떼져야 되고 안에 내용물도 깨끗해져야지 사실은 재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람들이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그런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에 기꺼이 소비를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워낙 이제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는 전화 주문이라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회용 포장재가 굉장히 이슈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 포장재를 환경 친화적으로 포장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유통업자들의 쪽으로 이제 주문이 점점 전환되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편리한 것 위주로 포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박스로 오더라도 그 박스의 테이프도 이제 처음에는 비닐 테이프로 붙였던 것이 종이 테이프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기업들이 소비자의 어떤 가치관에 좀 부응하는 변화를 자꾸 주고 있고 그런 것들에 또 발맞춰서 소비자들도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소비 행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이었는지 테스트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라벨을 붙이지 않은 비닐 같은 걸 붙이지 않은 그 물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잘 팔렸더라고. 네. 이렇게 이제 가치 소비까지 이어지면서 ESG 가운데 E가 이제 인바이런먼트죠. 환경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 시각도. 네. 과연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그 사실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CO2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텀블러만 쓰면 환경이야, 뭐 종이만 쓰면 환경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전 과정을 바라보는 이제 시야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유통되고 그다음에 판매되고 사용되고 그다음에 폐기되는 전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린워싱이라고 이제 자료 화면에도 있었는데 그린워싱이라는 용어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그린워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환경인 척하는 거예요. 아. 그린인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아닌데. 워싱 세탁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세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겉은 종이였는데 안에 보니까 플라스틱이 있는다든지 또는 요즘 이렇게 컵 같은 경우도 빨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올라온 컵들이 있거든요. 입술이 올라오는. 근데 그 컵을 팔면서 옆에 놓으면서 옆에 또 빨대를 같이 놔요. 그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원도 많이 쓰고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환경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척을 네. 하면 네. 그린 워싱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리겠군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달에 발간한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와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에 보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위기에 처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온실가스 저감에 빠르게 적응하고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잘 성장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정책 과연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탄소 중립 정책은 이제 계획을 지금 잘 세워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미흡한 게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품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죠. 뭐 종이가 굉장히 환경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종이 박스에 물건을 담을 때 한 박스에 담을 걸 두 박스에 담아온다. 그러면 얘를 운송하기 위해서 트럭이 2배가 들 거잖아요. 트럭이 2배가 들면은 거기에 넣는 기름도 2배가 들 거고요. 근데 여기에 따른 폐기물도 또 2배가 나올 거고 노동력도 2배가 들겠죠. 그 전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그래서 LCA 관점에서 제품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기업들도 ESG에 대한 것들이 ESG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투자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국제적인 기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 강의에서 들어보니까 흰색 면티 하나 만드는데 뭐 우리 인간이 먹을 이 면티 한 장에 네. 몇 년치 먹을 물이 그만큼 염색을 하고 하는데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면티 한 장을 만들 때 거의 2,70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요. 네. 이게 한 사람이 3년 7개월간 마실 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요. 모든 물건에서 물과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기본적으로 자원이 들겠죠. 네, 그래서 결국 물건을 만들면 그때 엄청난 온실가스가 나올 거고 결국은 다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되게 필요한 물건만 만들고 이용하는 게 사실은 탄소 중립을 가는 네. 이제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제 녹색금융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위기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은행, 금융 등에까지 이제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과연 금융기관들이 이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저감하고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가장 이제 밑바탕이 됐던 것들이 이 탄소 배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는 부분들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린워싱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린워싱과 관련해서 사실 정부에서 이제 텍서노미라 그래서 어떤 상품 어떤 범위까지를 이제 그린워싱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린 또는 저탄소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을 세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들이 현재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뭐 정책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목표들은 사실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금융에 있어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면은 금융은 사실은 우리 탄소 배출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이 무슨 탄소를 배출할 게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사용하고 프린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출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면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적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금융은 가장 핵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리고 탄소를 저배출하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좀 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고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안으로 뭐 텍사노미도 개발을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많다. 그리고 금융은 사실 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나 아니면 흐름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금융기관들이 좀 투자를 하는 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데 그리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잘못 투자해서 내가 그린 워싱하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난 녹색 산업에다 투자하는 줄 알았다가 오히려 손해도 보게 되고 오히려 인지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금융 쪽에서의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이행 리스크라고 하는 것과 물리적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물리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뭐 자동차가 침수가 돼서 뭐 손해보험사에서 뭐 배상을 많이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물리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행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저배출로 전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석탄 발전소를 지은 지 한 뭐 20년밖에 안 됐는데 50년은 적어도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를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투자를 했던 금융기관들은 다 리스크를 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같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행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은행에서도 사실 그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각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거에서 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각종 기후 환경이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가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SG 경영 하면서 투자를 받고 싶으면 지구를 열받게 하지 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 ESG 경영이 이제 의무화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은 지금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은 지금 탄소 중립 관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면서 크게 감축과 적응 분야에 대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축은 기업 자체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되는 거고요. 적응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게 우리 사람들에게 건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제 같이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후 환경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거시적인 측면, 미시적인 측면까지 아주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특히 주가에까지 수익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보셨습니까? 생활 경제 속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보고의 방향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하반기 경제 전망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